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미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3% 감소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관세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좀 본격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는 관세 여파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관세청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수출이 5.2%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증감률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는 미국향, 그러니까 미국 수출이 14%, 그중에서 크게 이제 좀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지금 사실상 책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가 좀 관세 통상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으면 더더욱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목소리고, 특히 지금 볼 수 있는 게 사실 반도체는 그나마 조금 선방을 했거든요. 이거는 딱 보면은 반도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관세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살아나지만은 이런 자동차, 철강 쪽에서 이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게 이번에 관세청 통계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이 관세 영향이 이제는 시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우리가 좀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호 관세는 90일 유예가 됐고 보편 관세 10%만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호 관세는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 관세 10%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전반적인 관세율이고요. 품목 관세로 지정했던 자동차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크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특히 이제는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보편 관세 10% 됐는데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나라고 볼 텐데. 원래 한미 FTA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0%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갑자기 없었던 10%의 관세가 붙다 보니까 당연히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다르고 아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를 뭐 25%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보편 관세 10%도 굉장히 봤을 때 되게 싸다 아니면 좀 저렴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원래 우리 관세가 0%였습니다, 여러분. 0%인데 이게 10%가 나온 거거든요, 관세가. 세금이 10% 더 얹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쪽으로 흐르는 이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차를 두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또 투자를 또 덜 하게 되고 그럼 투자가 줄어들면은 일자리가 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우려스러운 이번 결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으로 갑니다. 2+2 통상협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뭐 외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다 같이 TF를 좀 꾸렸습니다.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미국 쪽에서 어떤 아젠다를 꺼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약간 뒤통수를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방위비 얘기 없을 거라고 했다가 갔다가 갑자기 방위비 얘기를 꺼내갖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일본 측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자료 화면도 나왔지만은요, 뭐 산업부, 통상자원부 장관도 가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 외교, 농식품 장관 다 가서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깜짝 쇼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대응을 하고자 이렇게 TF팀을 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 식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는 농산물에 대한, 특히 이제는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 30개월 이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 쪽에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한테 또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통상이 아니라 이제 통일을 한다.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젠다 세팅을 미국 쪽에서 할지를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자 이게 TF팀을 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2 한마디로 이제 통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역과 금융, 재무장관과 이런 산업부 장관이 같이 2+2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떤 아젠다가 나올지도 저도 궁금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진행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그 주일 미군 주둔비 그 내용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번 이제 방미길에 올랐는데 이번에도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일본이 먼저 사실상 뒤통수를 딱 맞아서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사실상 그 실무진 할 때 나오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한 다음에 실무진 회의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질문 주신 것처럼 과연 어떤 이제는 의제가 뭐 방위비 분담 부분도 어떤 의제가 나올지 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일본이 먼저 한번 다 훑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할 시기가 주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방위비 분담 얘기도 우리 쪽으로 아마 강하게 요구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한 9배 정도 더 높여달라라고 사실상 노골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미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우리에게 초미의 또 관심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방위비를 맞춰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켜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기조는 그겁니다. 통상과 안보는 따로 간다. 이원화해서 간다는 게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기조이지만 일단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다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아마 이번에 이제는 2+2 뭐 미국 쪽으로 표현하자면 원스톱 쇼핑이죠. 사실상 통틀어서 패키지 딜로 묶어서 들어가는 것에서 과연 어떤 의제가 설정이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한 총리 대행 체제에서 진행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협의를 하더라도 또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게는 사실상 시간을 끌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대행 체제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사실상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지금의 관세에 강한 미국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죠. 미국 안에서도 반트럼프에 대한 움직임도 있죠. 인플레이션 압박,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측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 측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통상 협상을 하자고 얘기할 거고 우리는 좋은 핑계가 있죠. 대행 체계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유를 대면서 시간 끄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유리한 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생깁니다. 이게 늦출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빨리 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늦출수록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켜보고 나서 지금 시간이 없는 거는 미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쫓기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긋하게 사실상 시간을 끌면서 가면 이게 좋은 협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쪽이 유리한 협상. 왜? 상대는 빨리 하자 그러고 우리는 느긋하게 가고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아마 정부 쪽에서 아마 전략을 짜고 지금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또한 국민들께서도 과연 어떻게 이 관세 정책을 하는 게 옳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돌아가는 걸 한번 잘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좀 해안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한 우리 국내 상황을 조금 짚어보면은 국내 철강 1, 2위 기업이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경쟁자에서 동업자로 손을 맞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철강 1, 2의 업체거든요. 사실상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관세 때문에 힘을 합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제철이 일단 미국 쪽으로 이제는 철물을 세우겠다, 공장을 세우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죠. 근데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8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현대제철이 다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한 58억 달러 정도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과연 현대제철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감당 안 되거든요, 투자금이. 그러면 누군가가 투자를 해줘야 돼요, 반 정도는 지금. 그래서 2029년도에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간 한 270만 톤의 이제 철강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데 사실 현대제철이 감당할 수 없으니 누군가는 지분 투자를 해줘야 되겠고 근데 지금 딱 지분 투자하기 좋은 회사가 있죠. 바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포스코도 일단 관세를 맞거든요. 25%. 그러면 일단은 포스코도 미국에 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현대제철 너희가 세운 공장에 우리가 지분 투자 좀 할게. 그러면 이제는 요거 관세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 거기서 나오는 270만 톤에서 일부를 이제는 포스코 그룹이 이제는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마 지혜롭게 아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 뭐 이런 연출이 된 거를 보면은요, 저는 뭐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1, 2의 기업의 이런 아이디어가 잘 실현돼서 이번 관세 문제를 잘 파고를 좀 넘어가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압박한다고 해서 파월 의장이 해임을 당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있어요. 이게 연방법에 의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이게 부정행위가 사실 걸렸을 경우, 한번 연준 의사들이라든지 이사들이라든지 의장이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법에 저촉한 행위를 했을 때에 사실상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금리 인하 안 해줬다고 해서 이게 뭐 법에 위반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걸 파헤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거는 뭐 해임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뭐 시간 끌기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자꾸 파월 의장 흔들기, 연준 이사들을 흔들기로 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채권 매도세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수익률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불안전 속에서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시장에서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밤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상 지금 좀 불안한 미국 증시를 이제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대 지수 나오고 있는데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지수도 이 이슈 때문에 빠진 겁니다. 아마도 파월 의장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뭐 해임을 받는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1기 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트럼프 1기 때. 근데 재밌는 게 파월 의장이요, 누가 사실 이 연준 의장으로 세웠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1기 때 사실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해라. 1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파월 의장이 안 내렸어요.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이제 계속 동결하거나 인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2018년도 말에 한 번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조만간 금리 인하하겠구나라고 모든 시장이 다 그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미 현상이 일어났으니. 네, 모든 시장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준도 금리 인하 단행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본인 SNS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또 진짜 인하할 수 있겠다, 조만간 할 수 있겠다라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이제는 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불렸던 뭐 미국 국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 아메리카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대로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금값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값은 너무 좋아하죠, 사실 제가 또. 왜냐하면 뭐 안전자산 해봤자 하면은요, 딱 떠오르시는 게 뭐겠습니까? 미국 채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달러, 그다음에 이제 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미국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 떨어지죠, 채권 가격 떨어지죠. 결국에는 투자자 봤을 때는 금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갑니다. 뭐 현물 시장, 선물 시장에서도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이제 트로이 온스가 한 3,400달러가 넘어갔는데 시장에서는요 이거 지금 4,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값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마냥 오르는 상품은 없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사실 뭐 조정을 받을 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제 매크로 환경을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확실히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건 금밖에 없다라는 이제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아마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하시고요. 모든 선택은 또 여러분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네. 경제 읽기 함께 해봤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